이번 영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가령 돈을 많이 풀어서, 그리고 이제는 미국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뭐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 외에 요번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심각하고 기존과는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 기업에서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조에 달하는 규모의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뭐 제 팀원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저는 이런 팀원들을 관리하고 어, 조직의 구매 전략을 세우는 걸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매우 바쁜데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풀어서 통화 가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지만, 요번 인플레이션에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급망의 교란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제 생각에는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그리고 기존의 수십 년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과는 좀 다른 성격의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뭐 주변에서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재고 물량이 급감을 하고 니켈이 급등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니켈은 우선은 니켈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금속인데, 이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어차피 이전부터 수출은 금지를 했고, 우선 니켈을 생산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생산량만 보면은 전 세계 1등은 이게 기업 이름이, 이게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노릴스크 니켈인가라는 러시아 기업입니다. 이 러시아 기업이 니켈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때문에 생션이, 제재가 가해지면서 니켈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 기업에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은, 그걸 이끌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은, 이제는 그 공급하는 커머디티들은 당연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니켈 값이 급등을 했다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지금 5년 차트를 보면은, 4년 차트를 보면 여전히 높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외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자주 보는 그래프인데, 이걸 보고 보통 기업은 이거를 해칭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해칭은 이제는 그 퓨처 컨트랙 선물 계약을 해서 해칭을 할지 어떨지,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주로 이 사이트를 보고, 알루미늄, 카퍼 또는 뭐 니켈뿐만 아니라 이제 스틸도 그렇고 여기저기 있는 선물 가격들을 보고 해징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니켈은 단순히 전기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니켈은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SS304 또는 SS316에 따라서 니켈의 함량은 다릅니다. 304가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8%, 그리고 서스 316은 보통 한 니켈 함유량이 11% 정도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9에서 10% 정도의 니켈이 스테인리스 스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니켈이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산업에 매우 광범위하게 씁니다. 뭐 오일앤가스도 그렇고, 제가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페트로케미칼도 그렇고 정말 많이 쓰이고, 이거에 대한 니켈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것도 큰 원인이 있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좀 원유 가격이 지금 110달러를 넘어선 것 같고, 이걸로 인한 것도 큰 교란이 있습니다. 원유가 올라가면 내추럴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산업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급 단가가 올라가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제가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일단은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요즘 에너지 오랜가스 업계에 10년 이상 몸을 담궜으니까 좀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좀 프로젝트들이 사우디나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또는 오만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이쪽에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았고 제가 이라크 관련된 업체 프로젝트도 좀 일을 했었고 사우디도 많았었고 아랍에미리트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가서 일을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 오만도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중동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요즘은 잠잠합니다. 잠잠한 게 에너지의 패권이 중동에서 아마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기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가스가 2008년도에 나오면서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원유 산유국 제1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원유를 수출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중동에 있던 게 제로입니다. 제로로 됐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을 전략 지역으로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는 중동에서 얘네들이 리드를 하던 뭐라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중동은 에너지 패권을 잃었음으로 인해서 많이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아니게 됐고 이러면서 러시아가 중동에 많이 관여를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워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슈이면서 여기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들이 레슨런을 받게 됩니다. 교훈이 뭐냐면 독일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내추럴 천연가스를 의존을 했는데 독일이 우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이 굉장히 큰 풍력 발전 또는 친환경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그러니까 노르드 스트림인가라는 가스관으로 그냥 가스 받으면 되지 뭐라 이렇게 발전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을 하냐라는 식으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레슨론으로 보고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유럽이 이제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거에 앞으로 끊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에서 의존하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막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 의존도를 러시아에서 아마도 30% 정도는 한 일정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할 것이고 다른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LNG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그냥 제가 캐나다도 캘거리도 다녔었고 한데 코로나 전에는 캐나다에도 LNG 프로젝트가 꽤 있고 미국에는 말도 할 것 없이 많고 LNG 터미널 프로젝트도 많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LNG를 수급받는 식으로 유럽은 근데 이렇게 LNG를 수급받으면은 내추럴 가스로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것보다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공급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지만 어쨌거나 유럽은 에너지 수급을 러시아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변경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는 크게 봤을 때는 실익이 별로 없는데 물론 실익을 보관하겠지만 그래서 푸틴이 치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이고 줄이게 되면 러시아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가 그러면은 계획한 것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국 쪽으로 이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중국 쪽을 통해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는 거를 이제는 플랜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쪽인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업무적으로 수행을 한 프로젝트인데 러시아는 북극 쪽에 이쪽에 거의 북극인데 북극에 LNG 플랜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말 LNG 야말이라는 지역이 야말이 이제는 한국말로는 자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말이라는 지역에 LNG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거는 아틱 LNG2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도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러시아의 북쪽에 아주 극저온 마이너스 50도, 5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고 여기 LNG 플랜트를 지어서 여기서는 북극이니까 여기서 바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바로 그러니까 LNG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과 그러니까 러시아가 현재는 서쪽에 있는
유럽의 에너지 수출했다가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걸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북극을 통해서 LNG 수출하는 것과 중국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것 갖다가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입지가 장기적으로 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겠지만 그 외로서는 아마 러시아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은 어쨌거나 에너지 공급 단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오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LNG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큰 인프라 비용과 에너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한 이렇게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무역주의에서 좀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급망이 교란이 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번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통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제 정세적으로 굉장히 공급망의 교란을 일으키는 매우 안 좋은,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꽤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업으로 하면서 오늘 한번 제가 보는 인플레이션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